안녕하세요. 3살 배기 딸을 키우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워킹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이라는 말이죠. 말 자체가 등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일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는 여자들은 옛날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일하는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저희 엄마는 젊을 때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평생 생선 파는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 시대의 진정한 워킹맘이었지요. 얘들아, 또 비린내 난다. 생선 냄새. 김소은, 너 학교 올 때 옷 좀 빨아서 입고 와. 너 때문에 온 교실에 생선 비린내 나잖아. 야, 왜 소은이한테 괜히 시비냐? 냄새 하나도 안 나거든? 나 코가 완전 개코거든. 그래서 완전 지금 힘들다고. 넌 생선 안 먹냐? 안 먹어? 됐어, 그만해. 엄마는 갓난아기인 저를 포대기에 업고 생선 가판대를 지켰대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그래서인지 생선 냄새가 익숙했어요. 하지만 커다란 도마에서 턱턱 토막나는 생선을 보는 건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불쌍한데 구우면 맛있고 그런 괴리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밥상에는 항상 생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칼슘 섭취 하나는 끝내주게 했습니다. 자, 소은아, 옥상에서 바짝 말린 빨래야. 네 옷은 잘 개서 장로 안에 넣어둬야 한다. 뽀송뽀송하니 기분 좋네. 빨래를 또 했어? 이렇게 자주 빨면 옷이 금방 망가질 것 같아. 학교에서 생선 냄새 풍기고 다닐 거야? 비누 향이 나야지. 다른 애들이 함부로 무시 못하게, 응? 누가 무시를 한다 그래. 얄궂은 소리들 많이 하잖니. 지들도 다 내가 파는 생선 먹으면서 철딱서니가 없는 때니 그럴 수 있다지만 혹시라도 누가 심하게 놀리고 그러면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해. 알겠지? 알았어, 엄마. 엄마의 생선 가게는 그냥저냥 잘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가게에서 생선을 샀으니까요. 큰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엄마랑 제가 먹고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생선 장사 한다고 하면 눈살을 찌푸려도 장사를 접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철없는 아이들한테 제가 놀림이라도 받을까봐 엄마는 항상 제 옷에 신경을 쓰셨어요. 그런 엄마 덕분에 늘 비누향 나는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냄새가 난다는 건 순 억지였죠. 그냥 제가 생선 장수의 딸이라는 것 자체를 놀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애들은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저희 엄마가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소은이 엄마. 소은이 이번에도 전교 1등 했어? 그랬대? 난 아직 못 들었네. 소은이가 말도 안 하고. 우리 미자가 말해주던데 소은이가 또 다 100점 맞았다고. 아니, 비결이 뭐야? 소은이 뭐 특별히 학원 같은 거 다니지도 않잖아. 몰래 뭐 쪽집게 과외라도 시키는 거야? 초등학생한테 과외는 무슨 과외야.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난 진짜로 우리 소은이한테 공부하라 소리 집에서 잘 안 한다니까. 그냥 지가 매일 알아서 하는 거야. 5학년짜리가 뭘 알아서 하는데? 순 거짓부렁이네. 이제 중학교 가야 하는데 걱정이야, 정말. 소은이는 공부를 뭐 어떻게 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고 예습하고 뭐 숙제하고 애들 다 똑같지 뭐. 근데 나도 좀 기특하다는 건 독서야, 독서. 독서? 책을 그렇게 읽어? 그렇다니까. 학교 공부 딱 마치면 자기 전에 꼭 2시간씩은 책을 읽고 자더라고. 내가 비싼 학원은 못 보내줘도 책 사는 데에는 돈을 안 아끼잖아. 그것 말고는 하는 게 없네. 소은이 엄마야. 소은이 숙제하고 그럴 때 우리 미자도 불러서 같이 하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집에서 하면 더 좋고 내가 맛있는 저녁도 해 먹일게.
부탁 좀 하자. 같이 숙제하다가 모르는 거 있음 소은이가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 미자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 소은이한테 물어볼게. 다른 애들보다 철이 좀 일찍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 가훈이 자기 일은 스스로였거든요. 텔레비전 위에 붓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써놓으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제가 해야 하는 일은 학교 공부였고 제가 먹은 것은 그릇 설거지, 방 청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엄마 아빠가 훌륭한 가치관을 갖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소은아, 이제 내일이면 수능이네. 하던 대로만 하면 돼. 떨지 말고, 응? 엄마가 더 긴장한 것 같아. 나는 괜찮은데. 그러게. 왜 이렇게 엄마가 더 떨리는 거야?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어렸을 때부터 동네 똑똑이 수재로 유명했고 중고등학교 때도 성적을 잘 유지했거든요. 모두가 제가 서울대에 갈 거라며 서울대 붙으면 생선가게가 있는 시장 입구에 현수막을 달아야 한다고 했죠. 고생했어, 소은아. 어떻게 잘 본 것 같아? 평소 실력대로 봤으면 잘했겠지. 우리 딸 서울대생 되는 거야? 엄마 너무 행복하다. 엄마, 기대했으면 미안해. 서울대는 힘들 것 같아. 그래. 엄마는 짐짓 실망을 한 것 같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사실 서울대 갈 성적이 되었어요. 물론 서울대는 국립대라 다른 사립대보다 학비가 적게 들었지만 4년 학비 생활비가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생선을 팔아 저를 키웠잖아요. 딱 굶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살고 있었는데 4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부터도 막막하더라고요. 엄마는 대출이든 뭐든 학비 걱정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갈 성적이 되었지만 저는 4년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엄마가 속상할까봐 그냥 평소 실력보다 시험을 못 봐서 서울대에는 못 간다고 했어요. 소은아, 정말 잘 생각해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어머니랑 이야기한 거 맞아?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학비가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든 마련하고 너 나중에 좋은 회사 가고 그러면 그런 빚은 다 갚을 텐데 어머니도 몇 년 더 고생하더라도 네가 서울대 가는 걸 더 기뻐하실 거야. 저는 결정했어요, 선생님. 4년 전액 장학금 주는 학교에 갈 거예요. 선생님, 저희 엄마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생선 팔아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 5살 때부터 지금까지요. 20살이 되면 성인이잖아요. 더 이상 엄마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디서든 제가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유, 내가 사정은 다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이 최고잖아. 서울대 나온 것만으로도 앞길이 장창할 텐데 너무 안타깝다. 우선 장학금으로 대학 공부 잘 마치고 공부에 뜻이 있다면 대학원이나 다른 길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제 돈으로 제가 공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결정을 하고 다른 학교로 갔는데 나중에 대학 동기들이 제 수능 점수를 듣고서 경악을 하더라고요. 왜 서울대 안 가고 여기 있냐고요?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요. 정말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공부만 하던 헛똑똑이,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바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름이 간판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깨뜨리겠다고요. 어디에 있든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그 방식으로 보란 듯 성공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대학 생활 시작과 동시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첫 방학이 되었을 때 엄마에게 드릴 빨간 내복과 소고기를 사서 집에 갔어요.
금이 환영한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어. 매일 통화해서 목소리는 들었지만 얼마나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는지 몰라. 우리 딸 힘든 건 없고? 나 너무 잘 지내. 서울이 복작복작하긴 해도 재미있는 곳이야. 대학 동기 선배들도 다 좋고. 나 서울대 아닌데도 금이 환영이야? 에이, 네가 워낙 수재라고 소문나서 동네 사람들 전부가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해보면 M1 사람들이 김칫국 들이킨 거지 뭐. 자기들 딸인가? 내 딸이지. 서울대 그거 못 가도 엄마한테 여전히 내 딸은 최고 똑똑이야. 고마워, 엄마. 나 여기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장학금 받고 들어왔지만 성적 계속 유지해야 하거든. 그럼 어른이 알아서 잘할까? 배고프지? 밥 먹고 엄마랑 따뜻한 이불 덮고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자.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너랑 귤 까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던 게 어찌나 생각이 나던지. 소고기 사왔으니까 오늘은 소고기 먹자. 오늘 생선 반찬은 금지. 아이고,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다 사와. 이건 엄마 내복이야? 다 엄마 거야. 내복, 목도리, 양말, 소고기. 다 엄마 거.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호강하네. 엄마는 여전히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 역시도 실망한 티 내지 않고 저를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저와 엄마 사이에 비밀이 하나도 없었는데, 대학 입학 과정에서 점수를 숨긴 그게 우리 사이의 유일한 비밀이 되었지요. 대학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과에서 졸업한 선배들, 멘토와의 만남 같은 행사를 기획했어요. 취업, 창업, 대학원 공부 등 졸업해서 먼저 사회에 나간 선배들의 경험을 듣고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 창업을 했다는 선배가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스타트업이란 게 막 흔하지 않을 때라서 그쪽으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뭔가 개척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3학년 김소은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최영훈이에요. 내년이면 4학년이네요. 진로 고민이 많겠어요. 맞아요. 진로 고민은 고등학교 때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대학 와서는 특히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 않아요? 새내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학년이라고 하고, 취업이며 대학원 진학이며 머리가 아플 때죠.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기는 한데 좀 고민이에요. 개인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창업이라니,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졸업하고 바로 그런 길을 선택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별로였거든요. 이걸 선택하면 앞날이 보장된다, 이런 말이요. 물론 환경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보장된 미래, 승리의 티켓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사인데, 그렇게 모든 게 명확하다는 게 뭔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말 같아서 불편하더라고요. 성공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성공이 뭘까? 월급 많이 받으면서 유명해지는 거? 전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꿈꾸던 삶을 현실로 만드는 거, 그 삶을 누리는 거, 전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정감이라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첩첩산중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앞에 있는 바위를 뚫고 가든 돌아가든 그냥 도전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도전하는 삶. 그래서 저는 이 길을 택했어요. 초창기라서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후배님이 정말 꿈꾸는 게 뭔지 자기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선배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져서 바보같이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배가 하는 생각,
그런 게 거의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 내내 한 생각이랑 똑같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창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 그 사람의 가치관, 성공이라는 것의 정의, 꿈꾸고 바라는 삶을 현실로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바라는 삶 안에 물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펼칠 수 있다는 거. 바로 제가 늘 생각하던 거였어요.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 선배 말고 다른 멘토의 말은 거의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사가 끝이 났어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출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 앞에 선배가 다가왔죠. 아직 안 갔네요? 뭐 궁금한 게 더 있어요? 네, 있어요. 개척자인 선배의 연락처요. 네? 연락처요? 정말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하던 생각이 그냥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얼굴이 꼭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선배가 웃음을 터뜨렸고 문을 나서며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 멘토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저는 그 선배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고 어느새 우리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건 정말 어려웠지만 균형을 잘 맞췄고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있잖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개척자라고 했지? 난 여전히 개척 중이야. 조금씩 자리가 잡히고 있지만 아직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 인생이 여행이고 더 나아가서 모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혼이라는 새로운 모험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그럴게. 저 말에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지금 당장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제가 너무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취업을 할지 공부를 더 할지도 결정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차라리 취업을 하면 결혼하고 생활비 같은 걸 같이 모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선배가 자기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 동의를 했고 2주 뒤 선배의 어머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보는 거 괜찮지? 엄마가 밖에서 드시는 걸 안 좋아하셔서. 너 좋아하는 거 말씀드렸더니 음식 맛있게 해두셨대. 고마워. 그리고 처음으로 선배의 어머님의 집에 갔는데 조용한 동네 커다란 대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야? 이 집이야? 전 선배가 이 정도까지 잘 사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차도 국산차, 명품 같은 것도 없었고 굉장히 검소했어요. 이렇게 부잣집에 살면서 그동안 나한테 숨겼던 건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우리 집 사정, 내 형편 뻔히 알면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자고 했다니. 그때 대문 안쪽에서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어서 와요. 소은 양이라고 했지요. 반가워요. 나 영훈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김소은이라고 합니다. 들어와요. 왔니 아들? 긴장한 채로 식탁에 앉았는데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엌 쪽에 음식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역시 이런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할 리가 없지. 정말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선배한테는 우리 집 이야기 다 했거든요. 그걸 다 듣고도 프로포즈를 한 사람인데 어머님은 어디까지 아시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솔직히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 반대예요. 아, 네. 아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아가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24 아닌가요? 1년 뒤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25인데 세상에 제일 예쁠 때야. 계절로 따지면 계절의 여왕인 5월 같은 나이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꿈도 많고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영훈이 이 녀석이 우리 소은양한테 홀딱 반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네. 솔직히 내 아들이지만 5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소은양 나이 생각하면 더 그렇고. 야, 이 도둑놈 심보인 거는 알고는 있어? 엄마, 저도 알아요. 소은이에 비해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예쁘고 똑똑하고. 엄마, 소은이는 그냥 똑똑한 정도가 아니에요. 대학 다니는 내내 과 수석 놓치지 않았고 들어올 때도 전액장학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인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죠. 저 소은이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소은이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고 싶어요. 망망대해로 나간다면 소은이가 탄 배가 멋진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순풍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과 재능, 집에서 썩히게 하고 싶지 않고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어요. 시인 납셨네, 시인 납셨어. 뭐 디딤돌, 순풍, 아이고야, 꼭 네 아빠 닮았다. 네 아빠 연애할 때 편지에 뭔 미사여구가 그렇게 많은지 어땠는 줄 아니?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난 편지를 끝까지 읽어도 도통 그걸 모르겠다니까. 엄마는 뼛속부터 이과생이니까 그렇죠. 문학을, 낭만을 몰라 정말. 아니,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지. 아휴, 난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는 거 딱 질색이다. 번지르르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래, 네가 네 아빠 아들이면 한번 뱉은 말은 지키겠지. 어머나, 나 좀 봐. 우리 소은양 앉혀놓고 우리 돌아가신 박간 양반 이야기만 하고 있었네. 하여튼 소은양, 나는 그냥 같은 여자로서 솔직한 마음을 말한 거예요. 우리 아들처럼 결혼하고도 소은양 계획한 거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해요. 난 그냥 요즘 다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인데 꽃다운 나이에 일찍 결혼해서 괜시리 울적할까. 그게 걱정돼서 말한 거야. 그때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저나 선배나 아버지를 여인 것은 같았지만 그 외에는 집안 이런 게 달라서 전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저희 집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제 손을 덜썩 잡고 말씀하셨죠. 나는 사부인, 아니, 아직 결혼 안 했으니 소은양 어머님 같은 분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요. 저희 엄마를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예쁜 딸을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잖아요. 정말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게다가 아버님께서 소은양 엄청 어릴 때 떠나셨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우리 박간 양반 떠나보낸 지 몇 년 됐지만 아직도 참 익숙해지지가 않아. 영훈이 대학교 졸업하기 전이었으니까 우리 그이가 일찍 떠났다면 난 진짜 나 혼자 영훈이 못 키웠을 것 같아. 정말 우리 소은양 어머님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나중에 꼭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영훈이한테 듣기로 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결혼 때문에 급하게 취업 같은 거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 없어. 그러지 마요.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면서. 사람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취업할 거잖아. 그냥 그 몇 년 차이인데 공부라는 건 때가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결혼을 하면 생활도 같이 해야 하고 집 문제도 그렇고 같이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물론 요즘 대부분 그렇게 하지. 내 아들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데 그래도 소은 양 공부 마칠 때까지 먹여 살릴 수는 있을 거야. 당연히 그래야 하고. 안 그러니? 그 정도 마음도 안 먹고 결혼 생각한 거 아니지? 당연하죠. 네가 고민하는 것 같아서 나도 언제 말해야 할지 생각했는데 난 네가 대학원 공부까지 마쳤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중에 연구소 들어가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 사업 자리 잡아가고 있어. 돈은 내가 벌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넌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울긴 왜 울어? 얘 아들아, 휴지 가져와라.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고 똑부러진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저희 집을 동정했어요. 애 아빠도 일찍 떠났는데 생선 팔면서 애 키우네. 애라도 똑부러져서 다행이네 하면서요. 그런데 선배와 선배의 어머님은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주고 제가 가진 가능성을 믿고 응원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위안이 됐습니다. 3달 뒤,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를 꼭 만나고 싶다던 어머님의 말씀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딸 결혼시키기 얼마나 아까울까. 저희 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 꿈 펼칠 수 있게 하고 싶은 공부 다 마치도록 우리 아들이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부인 아드님, 우리 사위처럼 마음 너그럽고 참된 젊은이들을 많이 못 봤는데 누굴 닮아 이렇게 훌륭한가 했더니 사부인을 닮았군요. 애들이 다 우리 좋은 것만 물려받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하지요. 결혼이 그래도 일륜지대사인데 좋은 짝을 만나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네요. 사부인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 사부인만 괜찮으시면 자주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사부인. 화기애애 따뜻한 상견례를 마친 뒤 그해 말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저는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영구 조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교이라며 작게나마 돈도 받고 연구 경험도 쌓고 논문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원을 했고 학부 성적이 좋았던 터라 무난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해. 될 줄 알았어. 그래도 교통비 바깥은 벌어야지. 주말 빼고 거의 매일 출근이고 9to6니까 직장인이나 다름없네. 너 건강 잘 챙겨야 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조교가 놀고 먹는 일이라고 하지. 교수님 모시는 거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자기 먹으라고 비타민, 영양제 풀세트로 사놨지롱. 고마워 자기야. 역시 자기가 최고. 가족들의 응원과 지원 덕분에 행복한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학원 논문 통과는 교수님 재량이 중요해서 잘 지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 담당이었던 교수님이 건강 악화로 무기한 휴직을 하게 됐고 학교 측에서는 급하게 다른 교수님을 모셔왔어요. 원래 정해진 교수님은 학부 때도 알고 지낸 터라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좀 걱정이 되었죠. 걱정할 거 없어. 너처럼 일 잘하고 똑부러지는 조교가 어디 있다고. 새로운 교수님이 운이 좋은 거지. 잘할 수 있겠지? 잘할 거야. 드디어 개강을 하게 되었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교 김소원입니다. 저 교수님? 나 지금 뭐 좀 읽고 있는데 시끄럽게 떽떽거리지 말고 좀 나갈래요? 내가 부를 때까진 연구실 함부로 들락거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래 그렇게 첫인상 같은 걸로 사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딱 외모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느끼하고 기름진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뿔테 안경. 무엇보다 그 눈빛이 정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나는 제일 똑똑하고 나는 신이다. 자신 외에 모든 사람을 낮춰보고 깔아보는 것 같은 그 눈빛. 그리고 정말 겪어보니 그런 사람이 맞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오늘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거기 놔둬. 네. 왜 그러고 서 있어? 나가라는 말 안 들려? 저 교수님, 사실 제가 연구 조교인데 이 보고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아이, 참 사람 참 귀찮게 하네. 나 여기 새로 왔잖아. 지금 학부 수업까지 맡아달라는 요청 때문에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조교까지 이렇게 신경을 긁어야겠어? 김조교. 김조교 말고 박조교는 안 그러던데. 이래서 내가 젊은 여자 조교 딱 질색이야.
아주 친절히 가나 친절히 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지도 교수님이시고 나중에 논문 심사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고서도 논문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요. 알겠어.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두고 나가.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가끔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 꼬여서 논문 통과 못해 고생한다는 대학원들 이야기 듣긴 했는데 이 교수님을 보니 그게 제 미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온갖 자빌, 심부름을 다 시켜서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어요. 학부생들 시험 채점부터 수업 때 출석 체크까지 시키고 꼭 늦게 오시더군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대학원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7kg 가까이 살이 빠졌어요.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살이 자꾸 빠지는 것 같네. 원래 나 몸무게가 좀 왔다 갔다 해. 요즘 소화가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다 좋아. 어렸을 때부터 문제라는 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거. 그게 굳어진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를 믿고 대학원 공부를 지원해준 남편한테 걱정을 끼치기 싫었거든요. 최대한 집에 티를 내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또 조교일 자체가 너무 바빠서 학교 안에서는 제 공부하기가 어려웠어요. 수업 듣는 시간 외에 정말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연스레 조교일 퇴근 후 학교 도서관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날이 많았고 남편과 평일에 저녁을 함께 먹는 날도 줄어들었습니다. 나 학교 앞이야. 도서관이지? 잠깐 나올래? 어머, 갑자기 연락도 없이. 달려나갔더니 남편이 쇼핑백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도시락 좀 싸왔어. 또 저녁 대충 먹었을까봐. 너 책임감 하나 끝내주는 거 알고 공부 욕심 많은 것도 아는데 요즘 살 너무 빠졌다. 이거 먹고 공부하자. 남편이 직접 싸준 도시락을 먹는데 고마움, 서러움에 눈물이 나려는 걸 참느라 혼이 났어요.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제가 먹는 걸 묵묵히 지켜보다가 갔습니다. 일이 바쁘지 않은 날엔 데리러 왔고요. 그렇게 일을 악물고 버텼고 어느덧 정말 논문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최대한 교수님 기분 좋을 때를 살펴 어렵게 말을 꺼냈죠. 교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저 논문 써머리 검토요. 언제가 좋으실까요? 벌써 써머리 진행했어? 마침 지금 시간이 되네. 가져와봐. 웬일로 흔쾌히 논문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꼼꼼하게 살펴본 뒤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군요. 개요가 참 좋네. 이대로 표본도 좋고 조사도 잘했네. 이대로 쭉 진행하면 되겠어. 수정할 부분은 없을까요? 괜찮아, 시작해. 여자 대학원생 치고 보기 드물게 인재인 것 같네. 열심히 해봐. 감사합니다. 정말 커피 심부름부터 택시 부르기 심부름, 온갖 잡일 다 하면서 버텼더니 이제야 좀 빛이 보이나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논문에 전념할 수 있었고 1차 심사가 되었어요. 중요한 몇 가지 부분 체크를 해줬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최종심이 다가왔죠.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거의 다 왔다. 지난 심사까지 무난했는데 최종심도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 최종심은 뭐 거의 점검이지. 잘 버텼어. 논문을 통과하면 슬슬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거든요. 논문 준비하며 체력도 그렇고 시간도 없어서 미뤄왔었습니다. 또 제가 아직 20대였기 때문에 급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최종심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그때부터 교수님이 계속 미루더라고요. 학회가 있어서 이번 달엔 좀 어렵겠어. 네, 알겠습니다. 수정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했지? 네, 크게 바뀐 건 없고 말씀하신 부분 보완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커피 좀 사와. 카라멜 마키아또 시럽 한 퍼프로. 이제 말 안 해도 알지? 네, 교수님 다녀오겠습니다. 계속 최종심이 미뤄졌고 거의 비서처럼 커피 심부름, 도시락 심부름, 학부생들 관리 이런 걸로 시간을 계속 보내니 점점 초조해지더라고요.
거듭 요청을 하니 어느 날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보니까 사례 연구가 영 별로야. 아주 크게 갈아엎어야겠어. 네? 어떤 사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된 내용은 지난번에 다 검토해 주신 거였는데. 지금 내 말에 토달아? 관점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냐? 뭐 그럼 수정 안 할 거야? 그럼 논문 내지 말고 수료로 마치던지. 아니요. 교수님, 수료라니요. 논문 통과하고 졸업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잘 알지. 여기까지 왔는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이걸로는 안 되겠어. 싹 갈아엎어버리든지 다시 쓰던지.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무... 난 더 할 말 없고 결정 번복 없으니까 알아서 해.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이었고 스트레스가 심해져 탈모가 올 지경이었어요. 신경 안정제 처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면 계속 거절. 어쩌다 대화 기회가 생기면 갈아엎으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니 정말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저녁 논문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책 한 권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책을 본 게 교수님 방이었던 게 기억났어요. 조용히 책만 가지고 나오자 하는 생각에 교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제가 찾던 책이 있었고 책을 집어 올리는데 책상 위에 있는 종이 뭉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부들 과제인가? 채점 다 끝났는데 이게 왜 계속 나와 있지? 책상 어지러운 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하고 종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살펴봐도 제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사례, 제가 쓴 문장 거의 그대로요. 그런데 저자 이름이 교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야 이게?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는데 연구 사례부터 분석, 논점, 모든 게 다 제 논문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아니 그냥 제 논문 그대로의 이름만 바꾼 거였죠. 이거였구나. 이러려고 그렇게 내 논문을 퇴짜 놓은 거구나. 다 가로채려고. 그 이름 바꿔놓은 거랑 다 사진을 찍어놓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당장 해결해야지. 아직 발표 전인 것 같아. 곧 학술지에 등록하려는 것 같은데 아침에 가자마자 말할 거야. 내가 같이 가줘? 아니야. 뻔히 증거 다 있고 사진도 찍어놨어. 어제 교수님 자리에서 전부 다. 발뺌은 못하겠지? 내일 얼굴 보고 정정당당하게 따지고 학교 측에 알릴 거야. 정상이 아닌 사람 같아. 내일 이야기하는 중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얼마나 정성을 쏟은 졸업 논문인데 완전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그대로 다 날릴 뻔했어요. 그 저녁에 책을 가지러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나마 등록 전에 발견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침이 되자마자 교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안에서 기다렸어요.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나 만나려고 왔어? 네. 방 주인이 없으면 밖에서 기다리는 게 예의 아닌가? 공부만 잘하면 뭐해? 기본 예절 같은 건 아주 밥 말아 먹었지? 이래서 다 소용이 없어요. 인격이 중요하지. 그리고 졸업 안 할 거야? 갈아엎으라고 했는데 진행하고 있어? 아니요, 교수님. 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수정 안 하고 지금 논문으로 갈 겁니다. 간밤에 뭐 잘못 먹었어? 수정을 안 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통과시켜 줄 건데? 지도 교수는 나야, 나. 교수님,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저 다 알거든요. 뭐? 무슨 소리야? 이상했어요, 계속. 최종심 전까지 뭔가 순조롭다고 했죠. 교수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논문 하나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중간 심사 때 문제 없다고 하다가 최종심에서 갑자기 다 갈아엎으라는 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관점이요? 교수님 관점이 바뀌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속셈으로 그런 건지 다 아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이냐고.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제 논문 가로채려고 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책상 위에 있는 논문 살펴볼까요? 내용 제 논문 그대로잖아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딱 하나 수정했죠. 저자 이름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발표한 논문도 그렇게 다 학생들 거 가로챈 거예요?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뭐? 사과? 내가 너한테? 내가 왜?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있어요. 어제 저녁 책 찾으러 왔다가 발견해서 알았고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뒀으니 저기 증거 있죠? 제 논문이랑 비교해보면 금방 알 텐데요? 사과하세요. 학교 측에 해명하셔야 할 거예요. 야! 너 미쳤어? 네가 나한테 누가 네 말 믿어줄 것 같아? 어? 가서 말해봐. 말해보라고. 엉뚱하게 생사람 잡는 것도 유분수지. 네가 이러고도 어디 연구소 발이나 내밀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내가 다 꽉 잡고 있어. 너 같은 거? 명함도 못 내밀어. 알아? 소리치며 광분을 하길래 뒷걸음질치며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큰 탓인지 밖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이 몰려든 것 같더라고요. 야! 너 말 똑바로 해. 너 지금 말 조심해야 돼.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너 논문 통과는 어림없고 명예훼손으로 너 고소할 거야. 당신이나 말 똑바로 하고 말 조심해. 나야말로 그냥 못 넘어가. 당신 같은 사람이 교수라고? 당신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어? 실력? 어림도 없지. 이제까지 이렇게 학생들 등쳐먹으면서 산 거 아니야? 진짜 저도 몇 년 동안 참은 울분이 터져 막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제 말을 듣더니 그 교수 진짜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난 분명히 기회 드렸어요. 사과하라고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됐습니다. 신고할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앞에서 별이 번쩍 뜨는 것 같았어요. 교수가 제 뺨을 후려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짤막한 비명이 들리는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짝 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놈이 뭐 하는 짓이야? 저희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아가, 여기 이걸로 닦아라. 괜찮니? 당신 뭐야? 어머님이 손수건을 건네셨죠. 얼굴을 닦고 있는데 뺨을 감싸 쥔 교수가 어머님한테도 손을 드는 순간 양복 입은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저희 시어머님께 90도 인사를 하는 겁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그분은 저희 학교 총장님이셨어요. 사모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바로 오셨는지. 총장님,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신성한 교수 연구실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교수가 대학원 학생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다니요. 죄송합니다. 우선 총장실로 가시죠. 박 교수, 좀 이따 보십시다. 그냥 못 넘어가요. 아니, 총장님, 이 학생이 상당히 버릇없이... 아니, 저분이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십니까? 조용히 해요. 총장님이 어머님을 총장실로 모셨고 따라오라는 손짓에 저도 따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총장님은 왜? 총장실에 들어가자 차를 내어주더군요. 제가 이 학교에 애정을 갖는 거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여기 대학 출신이고 제 아들도 졸업을 했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학원생, 이 학생이 제 며느리예요. 왜 저한테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우리 며느리가 학부도 여기 졸업했는데 과 수석 놓친 적 없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지금은 대학원 과정이고요. 당당하게 논문 통과하고 졸업하는 거 보고 싶어서요. 누구 입김 넣었다더라, 누구 며느리라더라,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말씀 안 드렸어요. 실제로 자기 실력으로 잘하고 있었고요. 예. 그럼요. 누구 며느님이신데 아드님도 훌륭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총장님, 교수 자질 검증 안 하시나요? 이 학교에 그동안 기부한 거 제가 뭐 일일이 액수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남편과 아들이 졸업한 학교고 우리 남편이 눈 감기 전에 형편 어려운 학생들이 맘 편히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부금으로 장학제도 몇 년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 마지막 뜻이 그래서 저도 정말 학생들 돕겠다는 마음에 꾸준히 그 뜻을 이어받아 실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검증 안 되고 자질 없는 사람을 전임 교수, 논문 지도 교수로 앉히다니 정말 실망이 큽니다. 야가야, 총장님께 다 말씀드려라. 저는 그동안 논문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 논문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것,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총장님은 앉았다 일어났다 좌불안석하며 제 말을 듣고 거듭거듭 저와 어머님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과 남편이 졸업한 학교, 그리고 이 학교에 기부금을 내서 건물을 세우고 또 꾸준히 학생들의 장학금을 책임진 사람, 학교 최대 기부자가 저희 어머님이셨던 거예요. 남편도 어머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저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사건 터지고 남편한테만 말을 했는데 남편이 어머님께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교수 징계 해임은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학생에게도 교수가 사과하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잘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학교를 나와 어머님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왜 힘들다, 도와달라 말을 안 했니?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논문 가르치려는 거 알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지도 교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열심히 듣고 수정하면서 그러면 통과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학교 최대 기부자이신 것도 몰랐고요. 남편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 아까 총장 앞에서 말한 것은 진심이었어. 똑똑한 애고 너 혼자서도 잘하는데 괜히 사람들한테 말 세워나가는 거 싫어 그랬다만. 이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였지. 증거가 있는데도 어쩜 그렇게 발뺌을 하는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큰 도움 받았네요. 교수 같지도 않은 그 인간 내보내고 제대로 된 사람한테 심사받고 통과해야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래, 영훈이 창업도 그렇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훈이 사업에 내가 다 돈 대줬다고 금수저의 창업놀이, 사업놀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 다 모르는 소리다. 나 영훈이 사업 시작할 때 내 돈 1원 한 장 안 보태줬어. 다 자기 노력으로 투자받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네, 어머님. 부모 골라 태어난 사람 없다지만 사실 영훈이야 환경은 갖춰져 있었지. 그래도 어느 시점부터는 부모 배경 없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네가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그렇게 어머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퇴근하는 남편을 만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교수는 파면당한 뒤 대학에서도 쫓겨났고 학계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명함 내밀 곳 없게 된 것은 그 사람이었지요. 저는 새로운 지도 교수님께 논문 통과받고 졸업을 하여 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연구소 생활이 안정된 뒤에 아기도 태어났고요. 저희 엄마 그리고 어머님이 물려주신 가장 귀한 자산은 스스로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는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